네, 안녕하세요. 유진투자증권의 리서치센터 총괄하고 있는 이승우라고 합니다. 제목을 제가 좀 거창하게 지었습니다. 칩워에서 이제 AI워로 진행이 되는 그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한 이 기술 전쟁, 그리고 뭐 역사적인 그런 흐름, 또 최근에 이제 경제 상황 이런 점들을 중심으로 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뭐 저는 그 테크놀로지 전문가는 아니고 아시는 것처럼 이제 증권 시장에 있기 때문에 뭐 주가 얘기도 좀 하면서 말씀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이제 주로 반도체 쪽을 많이 보는데 그 숫자로 보는 반도체 산업의 현황을 저희가 냉정하게 한번 보자는 겁니다. 제가 숫자를 좀 써놨는데요. 어떻습니까? 2024년도 GWP라고 제가 써놨는데 GWP는 그로스 월드 프로덕트예요. 즉 세계 경제 규모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게 118조 달러고요. 지금 현재 2025년도 전 세계 주식 시장의 시가총액은 150조 달러입니다. 그래서 이제 흔히 얘기하는 워렌 버핏이 얘기하는 버핏 레이쇼 이거를 이제 넘어선 거죠. 그래서 조금 과열된 분위기가 있는 거는 사실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반도체를 보자면 작년에 반도체 매출액, 반도체 산업의 매출액은 6,300억 달러예요. 근데 이게 이제 그 반도체 최종 제품을 기준으로 거래되는 금액을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이게 그 세계 경제 규모랑 비교해 보면은 뭐 기준은 다르지만 한 0.5%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데이터를 보여드리면 반도체 산업이 생각보다 안 크다라고 이제 느끼실 겁니다. 실제로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거는 그 반도체 최종 제품을 기준으로 매출액을 뽑은 거기 때문에 이제 저희는 그거보다는 반도체 생태계 전체를 좀 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장비 산업의 매출 그리고 또는 TSMC 같은 파운드리 기업들의 매출액. 왜냐하면 파운드리는 그 TSMC는 최종 제품을 만들지 않잖아요. 다른 회사의 제품을 대신 만들어주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녹여서 저희가 매출액을 산정을 해보자 그래서 저희가 지금 따로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전 세계 주식시장에 상장된 반도체 기업들의 매출액, 반도체 매출액 합계는 약 1.4조 달러 작년에 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2025년도 현재 반도체 기업들의 시가총액 이건 얼마냐면은 13.5조 달러 정도 됩니다. 그러면 주식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거의 9% 정도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매출액 비중으로 보면은 그렇게 높지가 않지만 시가총액으로 보면은 상당히 중요한 이 파트가 되겠다. 결국은 미래의 성장성이라든지 어떤 헤게모니를 쥐고 있는 것은 반도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맨 밑에는 한국 반도체 현실을 정리를 해봤는데 작년도에 한국 반도체의 그 최종 제품 매출액 비중은 글로벌리 21%로 미국이 50%를 1등이고 한국이 2등입니다. 근데 이제 보통은 다 이 자료를 쓰세요. 그래서 한국은 세계 2위의 반도체 국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좀 다른 생각입니다. 이거를 보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반도체는 그 최종 제품뿐만 아니라 사실은 생태계 전체를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따로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전 세계 반도체 생태계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몇 퍼센트냐? 한 12%로 3위 정도가 됩니다. 대만이 우리보다 훨씬 높습니다. 대만이 약 22%로 미국이 한 40% 1등이고 한국이 대만보다 훨씬 못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냉정한 현실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안타까운 거는 반도체 주식시장에서의 한국 비중은 몇 퍼센트냐 시가총액 기준 물론 이제 최근에 좀 오르긴 했습니다만 약 6%밖에 되지 않습니다. 즉 매출액으로 보면은 한국은 세계 반도체에서 21%를 차지하지만 주식시장에서의 평가는 6%로 4위로 하나 더 내려앉습니다. 1등은 당연히 미국이요 압도적으로 2등은 대만이고 3등은 중국입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은 이제 중국이 한국 반도체 추격하면 어떡할 거냐 그런 말씀들을 하시지만 냉정하게 보면은 이미 주식시장에서는 중국의 가치를 우리보다 높게 보고 있다라는 게 냉정한 현실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잘 알고 저희가 그에 맞는 정책과 그런 방향들을 설정하는 게 중요하겠다고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은 이제 그림을 하나 제가 가져왔는데요. 이게 뭐냐면 1900년도에
프랑스의 장 마르크 코테라는 사람이 앞으로 이제 100년 뒤의 세상 이래가지고 상상도를 상상하는 그림을 굉장히 여러 장을 그렸다고 합니다. 실제로 찾아보시면 한 100장 이상 이렇게 나오거든요. 뭐 예를 들면 오른쪽부터 보시면은 뭐 청소는 이제 앞으로 기계가 할 거야. 또는 텔레비전과 같은 이런 원거리에 있는 어떤 중계 기술 뭐 이런 것도 나올 거야. 그리고 항공 택시, 그죠? 뭐 그런 것들이 나올 거라는 이제 전망들을 했는데 저는 사실 이제 오늘 AI 파트잖아요. 그래서 재밌게 본 거는 제가 가운데 크게 그려놓은 이 그림입니다. 즉 당시에 이 사람이 생각했던 미래의 학교는 이런 모습일 거다 이렇게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 선생님이 앞에서 칠판에서 뭐 설명하는 게 아니라 책을 갈아놓고 있죠. 기계에다가 갈아놓고 있으면 학생들 머릿속으로 자동으로 이게 착착착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희가 뭐 다 잠자면서 다 공부하고 이럴 수 있는데 이런 그 1900년도에 어떤 화가가 그린 그림이 현실에서는 이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공 청소기, 로봇 청소기도 있고 UAM 기술도 있고 또 TV나 넷플릭스 기술도 나왔는데 공부를 학생들이 하는 게 아니라 컴퓨터가 하는 거죠. 이제 지금 머신러닝이 등장하면서 이 슈퍼컴퓨터가 계속해서 얘가 더 똑똑해지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게 이제 앞에서도 말씀드린 인류의 고민이 이제 여기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게 어떤 파급 효과를 일으킬 건지 그런 고민들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그 AI의 히스토리 다들 아시겠지만 한번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 AI라는 개념들을 언제 생각을 했을까 있는데 사실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심지어는 그리스 로마 시대부터 이게 이미 상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탈로스라는 이 제우스의 신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인공지능 로봇 아니냐 이렇게 좀 해석을 하기도 하고요. 또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미 그 AI 로봇에 대해서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그 2000년 전에 아리스토텔레스가 노예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뭐 이러한 정도의 디바이스가 필요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었다고 합니다. 뭐 다 옛날 얘기지만 이제 현대에 들어와서 다들 아시는 것처럼 AI라는 용어가 처음으로 쓰인 거는 이제 1956년 다트머스 회의부터 시작이 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 이후에 여러 발전 단계를 거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 밑에 그래프를 보시면 뭐 1차 AI 붐이 있었고 그리고 얼마 안 가서 1차 AI 겨울이 등장합니다. 겨울. 그리고 2차 AI 붐이 있었고 또 2차 AI 겨울도 나타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을 다들 이제 3차 AI 붐이라고 하는데 자, 그렇다면 3차 AI 겨울은 올 것이냐 이제 이게 지금 논쟁이 되는 거잖아요. 개인적으로 이제 저는 그럴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없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뭐 계속 뭐 주구장창 성장하지는 않겠지만 그렇게 급하게 과거처럼 이렇게 버블이 꺼지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1차 AI 겨울에 뭐 여러 요인이 있지만 가장 큰 원인으로 이제 해석이 되는 거는 베트남 전쟁이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이 AI 기술은 처음 등장했을 때 이 연구 자금을 정부 지원금으로 모두 조달을 했습니다. 그런데 베트남 전쟁으로 인해서 재정이 악화가 되면서 이 정부 지원금이 끊기게 됐고 그게 결국은 AI 겨울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2차 AI 붐이 제프리 힌튼의 역전파 알고리즘으로 시작이 됐는데 2차 AI 겨울은 이 제프리 힌튼의 아이디어를 구현할 수 있는 반도체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얼마 가지 못해 가지고 이제 좀 끊기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3차 AI 붐은 정부 그 자금이 없어도 기업들의 자체 투자 금액으로 현재 이게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고 또 반도체 기술도 여러 가지 그 한계를 극복하는 기술들이 나타나면서 계속 좀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쉽사리 꺼지지 않을 것이다. 물론 중간에 약간의 이제 뭐 굴곡은 있긴 하겠지만 상당히 오래 갈 수 있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최근의 경제 상황을 제가 좀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3번의 장기 호황 국면이 있었습니다. 1945년부터 68년까지 전후 회복의 회복기였죠. 그때 이제 아주 장기적인 그런 사이클이 나타났었고, 그 다음에 1980년대부터 이제 2000년대까지 해서 IT 버블까지 이어지는 이 뭐 인터넷 붐, 또 PC의 시대 뭐 이런 것들이 장기 호황을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미국 금융위기 이후에 이제 회복이 지금 계속 나타나고 있는 것이잖아요. 결국은 이제 금융위기 극복 과정에서 이제 뭐 대단한 이제 재정이 또 풀리게 되면서 이제 쭉 올라오게 됐는데, 뭐 그 중간에 보시면 2023년도에 좀 안 좋은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를 극복하고 다시 올라가는 그림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이게 3차 AI 3차 이 세계 경제 호황의 연장선이냐 아니면 또 다른 사이클이냐, 그거는 현재로서는 판단이 좀 불가하고 나중에 이제 좀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런 호황 국면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최근에 주가가 급등하고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원인 중에서 저희 금융시장에서 보는 거는 결국은 이 급증은 유동성 효과가 굉장히 크다는 거죠. 이거는 뭐 엄연한 사실입니다. 재정이 너무 많이 풀리고 유동성이 많이 증가했는데, 밑에 그림을 보시면 미국에서도 미국 GDP 대비 M2 비중이 훨씬 높아진 상황이다. 돈이 되게 많은 거죠. 그래서 돈이 되게 많아지면서 투자처를 찾고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 한국도 마찬가지죠. 한국도 GDP 대비 M2 비율이 계속 올라가면서 결국은 이 자금들이 과연 어디로 흘러갈 것이냐, 그 투자처를 찾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지금 현재 정부에서는 부동산으로 흘러가는 돈들을 이 성장 금융 쪽으로 좀 돌리고 싶어하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최근에 이제 주가도 좀 올라가고 좋은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돈이 많아지다 보니까 또 기술이 발전하다 보니까 흔히 말하는 이제 빅테크들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캐펙스 레이스라고 했는데, 결국은 도박처럼 서로 경쟁적으로 투자하는 상황이 계속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밑에 이제 그림들을 보시면 미국의 정보 처리 장비 투자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그리고 이제 구체적인 숫자를 말씀드리면 오라클 같은 경우에 그 오라클 클라우드 인프라스트럭처 매출액이 100억 달러인데 이게 2033년에 지금의 12배까지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전망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뭐 최근에 급등을 했고요. 또 미국이 지금 자금이 많아지고 이제 금리가 이제 뭐 내려갈 가능성, 이런 것들이 펼쳐지면서 금융기관의 자기 자본 비율 기준이 완화되고 관련된 대출이 막 늘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오른쪽에 세 번째 표처럼 미국의 첨단 제조업 투자 인센티브도 계속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미국 기업들도 이렇게 돈이 많아지고 이럴 때 이제 우리가 투자를 많이 해놔야 경쟁에서 유리해진다는 생각이 너무 강한 거죠. 그러니까 메타의 저커버거 같은 경우도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지금은 과잉 투자 리스크보다는 과소 투자 리스크가 더 크다. 그러니까 일단은 좀 경쟁적으로 준비를 해놓는 게 필요하다, 이런 전망입니다. 그래서 그런 업체들이 투자하는 게 결국은 다들 아시는 것처럼 데이터 센터고, 데이터 센터의 가장 중요한 게 결국 반도체일 수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그러면서 반도체의 초호황에 대한 이제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많이 투자를 하게 되면은 당연히 이 기업들의 현금 흐름은 안 좋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위에 있는 그림을 보시는 것처럼 이익은 증가하지만 현금 흐름은 악화되는 그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려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밑에 이제 왼쪽에 있는 그림처럼 데이터 센터 투자를 지금 멈출 수가 없습니다. 멈출 수가 없. 여기서 멈추게 되면 낙오가 되기 때문에 일단은 계속 좀 투자가 당분간은 일어날 것 같다. 그리고 아직은 워낙 이제 돈들이 많고 지금 그 넘쳐나는 유동성, 이런 것들을 커버하기 위해서 계속 투자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이제 계속되기는 어렵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그림처럼 매출액 성장률보다 투자 성장률이 너무 높기 때문에 이게 언젠가는 한계에 분명히 도달하긴 할 것이다. 하지만 당분간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반도체 가격이 막 올라가고 실적이 기업들이 막 좋아지고 있는데,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물론 이제 앞단에서 투자가 막 되는 것도 있겠지만 그 반면에 이 반도체 기업들은 투자를 사실을 못했습니다. 뭐 많이 한 것 같지만 사실 못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그림 보시는 것처럼 23년, 24년 요 사이 동안에 반도체 설비 투자 거의 없었습니다. 아주 그냥 유지하는 정도의 투자밖에 없었고, 그게 이제 지금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주문을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면서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의 상황은 반도체 물량이 막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는 국면은 아니에요. 사실 냉정하게 보면 가격이 올라가서 삼성 하이닉스가 굉장히 수혜를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실제로 저희가 반도체 소부장 업체들을 만나보면 물량이 많이 안 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가는 올랐지만 자기네들의 이 느끼는 체감하고 있는 그 업황 그렇게까지 좋은 건 아니다. 이제 이런 얘기도 좀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면 당분간은 가격이 계속 강세를 보일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삼성이나 하이닉스가 이제 투자를 하겠죠. 하게 되면 그 이후에 이제 물량이 본격적으로 시차를 두고 늘어나겠죠. 근데 아직 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계속 좀 빠듯한 수급이 빠듯한 상황이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타는 지난 9월하고 10월에 미국이 이제 금리 인하를 단행을 했습니다. FOMC에서 금리 인하를 단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흔히 말해서 불이 났는데 거기 기름을 부은 격이 돼서 그 이후에 사실 저희가 시장 전망을 할 때 9월과 10월은 미국의 주식시장이 좀 안 좋은 달이었거든요. 그래서 좀 쉬었다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오픈 AI의 여러 가지 발표가 나오면서 오히려 그 사이에 주가가 더 올라가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되게 좋아 보인다는 것이죠. 최소한 뭐 내년까지는 괜찮아 보이는데 근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제가 약간의 이제 경고 사인을 좀 드리면은 밑에 있는 그림인데요. 지금 미국 경기가 침체나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근데 과거에도 보면은 경기 침체가 없는 상황에서 금리 인하를 했을 때 어떤 후폭풍이 왔냐는 거죠. 결국은 과잉 투자가 만들어지겠죠. 네, 금리를 내리니까. 그런데 그게 4년이나 5년 정도 이후에는 결국은 이제 버블 문제가 발생을 했었던 경험이 너무 많다라는 것이죠. 과거에 보시는 것처럼 과거에 일본의 버블, 또 닷컴 버블, 뭐 서브프라임 버블 뭐 이런 것들이 항상 나왔다. 그래서 뭐 단기적으로는 좋지만 한 4년 뒤, 뭐 5년 뒤, 뭐 언젠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쯤 되면 뭔가 좀 일이 벌어질 가능성도 저희는 좀 생각은 하고 있어야 되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언론이나 이런 데 보면은 닷컴 버블, 그리고 지금의 AI의 버블 논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비교를 많이 하죠. 근데 저는 좀 다르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닷컴 버블기 때는 그때 주가가 많이 올랐던 그 기업들이 물론 큰 회사들도 있지만 굉장히 많은 다수의 스타트업들이 중심이 돼서 주가가 이제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지금은 사실은 그건 아니거든요. 정말 돈을 많이 버는 회사들이 더 많이 버는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닷컴 버블 때 많이 얘기하는 회사가 시스코잖아요. 시스코가 한때 시가총액 세계 1등까지 올라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시스코랑 엔비디아를 비교를 많이 하는데 저는 완전히 다르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스코가 2000년도에 그 회사의 PER이 100배가 넘었고요. 100배가 넘었고 2000년도에 그 회사가 벌어들인 이익 대비해서 2021년도 이익이 감소했습니다. 감소했는데 얼만큼 감소했느냐? 이익이 99% 감소했습니다. 99%. 그죠? 그러니까 사실 폭락을 할 만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지금의 상황은 엔비디아가 그럴 가능성은 제가 볼 때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엔비디아의 현재 PER은 30배 정도예요. 그러니까 미국 반도체 평균보다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뭐 내년도에 그 회사가 이익이 줄까요? 그렇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부에서 얘기하는 닷컴 버블과 AI 버블은 닮았다? 저는 별로 안 닮아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물론 이제 우려는 할 수 있고 이게 나중에는 문제가 될 수 있긴 하겠지만 단기적으로 보면은 좀 더 뭐 긍정적으로 볼 부분이 많이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두 개를 비교를 해놨습니다. 뭐가 다른지. 이걸 보면은 주가상으로는 비슷해 보이지만 내용은 좀 많이 다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좀 더 이 호황 국면이 이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국면을 가지고 제가 한 달 전쯤에 이제 세덱스라고 반도체 그 행사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자료를 발표를 했는데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거는 그러니까 작년도에 반도체 시장이 6,300억 달러, 맨 윗줄에 보시면 6,300억 달러고 올해 글로벌 반도체 시장은 7,700억 달러로 한 20% 이상 성장할 걸로 보고 있고요. 내년도에도 물론 뭐 제 전망이 맞는 건 아니지만 저희가 보고 있는 거는 한 9,100억 달러 정도까지 성장을 해서 한 18%이 정도 이상 성장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어떤 의미가 있냐면 보시면 2024년, 25년, 26년 3년 연속으로 두 자릿수 성장을 하는 거예요. 반도체가. 근데 이거는 제가 처음 보는 현상입니다. 저도 본 적이 없고 아주 예전에 이제 그런 적이 있었는데 찾아봤더니 이게 31년 만에 이제 처음으로 나오는 현상인 겁니다. 그래서
93, 94, 95년도가 그랬었고 그 이후에 이제 처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질문들을 하시죠. 그러면 96년은 어떻게 됐냐? 97년은 어떻게 됐냐? 뭐 이러는데 일부러 제가 얘기는 안 했는데 사실은 96, 97, 98년으로 폭락을 했습니다. 이게 너무 그 높은 산이 만들어졌고 그거에 대한 이제 부작용이 좀 생긴 거죠. 지금은 어떻게 될 거냐 좀 모르지만 사실은 과거랑은 달리 뭐 투자가 늘긴 하겠지만 그렇게 공격적으로 늘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뭐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TSMC에 대해서 엔비디아가 투자를 확대해달라 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게 내년도에 TSMC의 투자 증가율이 몇 퍼센트냐면 10% 정도밖에 안 돼요. 세게 안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과거의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삼성, SK 하이닉스도 그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투자를 늘리기는 하겠지만 과거처럼 막 그 고객들이 요구하는 거 그대로 다 수용해서 늘리진 않고 조심스럽게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면 뭐 조금 둔화될 수 있을지언정 상당히 좋은 흐름이 더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반도체 전체가 저렇게 성장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성장을 드라이브하는 거는 뭐냐? 거기 보시면 메모리를 보세요. 메모리는 작년에 79% 매출액이 성장을 했고요. 올해도 20% 후반, 내년에도 그 정도 성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전체보다 오히려 높은 성장률을 기대할 거라고 이제 저희는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이제 로직입니다. 로직. 그러니까 로직은 이게 뭐 제가 나눈 분류가 아니라 반도체 그 협회에서 이제 나눈 분류인데 예를 들면 GPU가 로직으로 들어가 있어요. GPU가. 그러니까 그쪽이 성장을 또 많이 하겠죠. 그래서 이 메모리랑 로직이 성장을 드라이브하고 나머지들은 안 그렇습니다. 보시면 마이크로라든지 아날로그 뭐 이런 쪽은 성장률이 좀 낮을 것 같아요. 그러면 반도체 업체들도 다들 아시겠지만 뭐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계속 발생할 것 같다. 그래서 최근에 보시면 AI 반도체 업체들은 너무 좋죠. 근데 뭐 예를 들면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ST 마이크로 이런 과거의 전통적인 그 아날로그 반도체 업체들은 실적 발표하고 주가가 10% 넘게 빠졌습니다. 안 좋은 거죠, 그쪽. 그래서 이렇게 양분화되기 때문에 반도체 전체를 보는 것보다는 계속 메모리하고 로직 파트를 보시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노란색으로 제가 표시를 한 팹리스하고 파운드리인데요. 파운드리 성장률이 지금 뭐 좀 관심 있게 숫자를 보시면 반도체 전체 성장률보다 높지가 않아요. 높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TSMC는 왜 이렇게 돈을 많이 벌었냐 이거죠. TSMC는 가장 큰 이유는 경쟁자들이 못했기 때문이죠. 삼성이 너무 못했고 인텔도 못했고 뭐 나머지 업체들은 이제 역량이 안 되고 이런 상황이니까 성장하는 거에 대부분을 다 TSMC 혼자 먹어가게 된 거고 거기서 엄청나게 이익을 본 거죠. 그래서 파운드리는 제가 볼 때는 내년도에 가장 중요한 거는 과연 삼성과 인텔이 반격의 어떤 기회를 잡느냐. 요게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잡게 되면은 뭐 삼성이든 인텔이든 TSMC의 시가총액을 상당히 뺏어올 수 있겠죠. 그래서 그게 뭐 메모리만큼이나 삼성전자나 뭐 국내 반도체를 위해서는 되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요 그래프가 이제 그 1990년부터 현재까지의 반도체 매출액과 성장률인데요. 그 파란색 이 선 그래프가 매출액이에요. 매출액이 이렇게 흘러왔고 보시면 Y축을 제가 로그 스케일로 그렸습니다. 로그 스케일. 그러니까 한 칸이 2배씩 매출액이 성장을 하는 그림이고요. 막대 그래프가 성장률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1년 만에 3년 연속 두 자릿수 성장이라는 상당한 호황이 펼쳐질 것으로 이제 전망을 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품목별로 그 매출액을 쭉 비교를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나머지들은 별로 그렇게 증가 안 해요. 근데 이 연두색의 로직 그리고 빨간색의 메모리 이 두 개가 성장을 드라이브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기 때문에 혹시 투자를 하시더라도 저쪽이 중심이 되는 게 맞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요 표는 10월 말 기준으로 전 세계 반도체 섹터에서 시가총액 상위 32 기업들을 정리를 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전체 4등이고요. 뭐 1등은 엔비디아, 2등은 브로드컴, 3등은 TSMC, 4등이고 하이닉스가 7등 이제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걸 굳이 보여드린 이유는 이 30개 상위 30개 기업 중에서 한국 기업은 몇 개냐? 2개밖에 없는 거죠. 나머지는 없어요. 그러니까 한국 반도체가 되게 취약하다는 거를
아시겠지만 뭐 이렇게 실제로 50위까지 해도 없습니다. 한국은. 근데 이제 보시면 거기 빨간색으로 칠해놓은 회사들이 중국 업체들입니다. 중국이 지금 30위 중에서 한 5개가 포진이 되어 있고 50위까지 하면은 한 9개가 들어갑니다. 9개가.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사실은 메모리를 빼고는 한국을 다 넘어섰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요거는 참고해서 한번 보시고요. 여기 뭐냐면 2024년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주가 상승률인데 제일 많이 오른 회사 보세요. 중국의 캠브리콘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정확히 반도체는 아니지만 이옵톨링크, 그다음에 이노라이트, 그래서 1, 2, 3등이 다 중국 회사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것들 저희가 좀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고요. 지금 이 AI로 인해서 이제 어떤 변화가 있는지 뭐 다들 아시는 거지만 이 인프라도 바뀌는 거죠. 과거에 모바일 인터넷일 때는 무선 기지국이 주요 인프라였는데 이제 지금은 사실은 데이터 센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중요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디바이스는 모든 게 다 되는 거죠. 서버부터 PC, 스마트폰까지 다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도체도 과거에는 CPU, AP 그리고 이제는 잘 아시는 것처럼 GPU로 이제 넘어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더 이렇게 많아지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과거처럼 하나가 부러진다 그래서 이게 확 거품이 꺼지는 이런 현상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현재 AI 반도체를 주도하고 있는 주요 기업들과 주요 제품 라인업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다들 저희가 이제 아시는 회사들이잖아요. 엔비디아, AMD가 있고 인텔, 퀄컴, 브로드컴이 있습니다. 이 회사들이 GPU, NPU, ASIC, FPGA 이 분야에서 어떤 포트폴리오를 갖고 움직이는지 요거는 이제 참고 삼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엔비디아가 GPU만 하는 것은 아니고 이미 피지컬 AI에 필요한 NPU 이쪽에서도 사실은 가장 앞서 있는 회사로 이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엔비디아의 아성이 쉽사리 무너지지 않을 것 같다라고 전망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더 두려운 거는 중국이죠. 중국의 AI 반도체 기업 현황들입니다. 굉장히 많죠. 하웨이, 텐센트, 바이두 이런 회사들이 있고 그 중간에 보시면 제가 이제 회색으로 칠해놨는데 하이곤, 캠브리콘 뭐 이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곤이라는 회사는 그리고 캠브리콘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시가총액이 이미 800억 달러입니다. 140조예요. 800억 달러.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는 삼성 하이닉스백은 없는데 거기는 뭐 잘 모르는 회사가 지금 저 정도의 가치를 인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 굉장히 많이 이렇게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데서도 발표를 했지만 중국의 모토쇼를 저희 자동차 애널리스트가 갔다 와서 충격을 받았어요. 이 친구가. 왜 충격을 받았냐 그랬더니 중국 상해 모토쇼의 주인공은 BYD나 샤오미가 아니라 핵심은 누구였다? 하웨이였다는 거예요. 하웨이. 결국은 하웨이가 중심이 돼서 오퍼레이팅 시스템부터 반도체, 센서,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까지 모두 준비가 돼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좀 저런 식으로 이 업체 간의 어떤 시스테매틱한 협력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그런 역할을 삼성이 하든 누가 하든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는 뭐 젠슨함과 우리 이재용 회장님과 정의선 회장님이 깐부치킨 드신 거 좋았는데 거기 멈추지 말고 사실은 삼성과 현대차라는 이 굴지의 기업들이 협력을 해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내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중국은 이렇고요. 뭐 우리도 뭐 좋은 회사들이 많이 있죠. 뭐 삼성, SK 하이닉스라는 굴지의 그런 반도체 회사들이 있고 그 이외에도 이제 유망한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리벨리온, 퓨리오사, 디벡스, 망고부스트 뭐 이런 회사들이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회사들의 실적을 내기 위해서는 좀 더 시스테매틱한 정책적 지원 뭐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 중국은 그걸 해낸 거죠. 하웨이가 중심이 되고 중국 정부가 밀어붙여서 물론 중국이니까 가능했겠지만 그러면서 아까 캠브리콘이나 이옵톨링크나 이런 회사들을 만들어냈는데 우리는 그런 부분들이 뭐 조금 아직은 뭐 기업들의 역량도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고요. 뭐 일본과 대만도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중국을 빼면은 그래도 우리나라가 제일 잘하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AI 반도체 분야에서 이제 주요 스타트업들로 지금 뭐 상장을 준비하거나 이런 회사들은 뭐 제가 이제 시가총액으로 현재 평가되고 있는 아직 뭐 공식적인 시가총액은 아니지만 시장에서 평가되고 있는 가치 기준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세레브라스, 그로크, 뭐 라이트 매터, 텐스토렌트 이런 회사들이 부각이 되어 있는데 이게 계속 바뀝니다. 예를 들면 한 몇 년 전만 해도 거기 텐스토렌트 밑에 있는 삼바노바라는 회사를 넘버원으로 쳤어요. 근데 이제 이 회사가 상장이 미뤄지고 기회를 약간 실기를 하면서 지금 밑으로 내려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여튼 참고 삼아 이런 업체들이 서로 각축을 하고 있고 과연 이제 이 중에 누가 두각을 나타낼지는 결국은 한 5년 뒤 이때쯤 판결이 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AI 반도체 산업의 서플라이 체인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거의 전 분야에 걸쳐서 제가 이렇게 그림을 그렸는데요. 사실은 여기 있는 회사들 아무거나 골라도 주가는 많이 올랐습니다. 이런 데 투자하셨으면 돈 많이 버셨을 것 같은데 제가 이제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 가운데 이렇게 나눠놨습니다. 점선을 딱딱딱 칠해놨는데 이게 뭐냐면 미국 쪽에 붙은 기업들 그리고 중국 쪽에 붙은 기업들이 나눠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이게 나눠지고 있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은 결국은 투자가 양쪽에서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히려 이제 수요는 정상적인 과거에 그러한 뭐 평화 무드 뭐 이런 때보다는 조금 더 많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저희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건데 AI 반도체가 이제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 AI의 최종적인 목표는 AI 컴퓨팅의 성능을 높이는 거잖아요. AI 컴퓨팅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는 첫째, 칩을 잘 만들어야 되겠죠. 두 번째는 패키지를 잘해야 됩니다. 그죠? 세 번째, 이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데 세 번째는 뭐냐면 데이터 센터 안에서의 서버들 간의 연결, 이걸 어떻게 하느냐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세 단계로 나눴는데 첫째는 온칩 커넥트죠. 칩 안에서의 연결을 어떻게 하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근데 과거에는 이거에만 신경을 썼는데 다들 아시는 것처럼 AI로 가면서 GPU랑 HBM을 어떻게 붙일 건지 또는 HBM을 어떻게 붙일 건지 이게 되게 중요해지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패키지 레벨의 인터커넥트 이게 이제 가장 핵심이 된 거죠. 이게 가장 핵심이 된 건데 사실은 이거보다 더 큰 이슈는 제가 볼 때는 시스템 백엔드의 네트워크입니다. 즉 서버랑 서버 또 서버 렉과 서버 렉 얘네들을 어떻게 연결하느냐 거기가 되게 중요해질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더넷이라든지 인피니밴드, NVLink 이런 연결 기술 이게 가장 지금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초고속 광 케이블 기술인데요. 그쪽이 가장 유망하게 될 거다. 그래서 그런 쪽에 투자 기회가 상당히 많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또 하나는 최근에 그 반도체 장비 업체들의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제 ASML은 좀 약간 다른 얘기고 원래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가 매출액도 제일 크고 얘네가 시가총액 ASML 빼고 제일 높았던 기업인데 최근에 그 랩리서치하고 주가가 역전이 됐어요. 시가총액이 처음 보는 일이 이제 벌어졌고 또 하나는 일본에서도 아시겠지만 도쿄 일렉트론하고 어드반테스트는 사실 비교 자체가 안 됐던 회사였는데 최근에 두 회사의 시가총액이 역전이 됐습니다. 기업 가치가. 이게 뭘 의미하느냐라는 거죠. AI로 진화하면서 반도체 기술이 큰 변화가 생겼다. 즉 뭐냐면 예전에는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는 이 온칩 커넥트를 강조를 했던 회사인데 그 부분이 상당히 많이 패키지 레벨로 빠졌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애칭 쪽에 집중하고 있는 랩리서치의 가치가 좀 더 올라가는 부분이 있었고 마찬가지로 도쿄 일렉트론은 대표적인 전공정 장비 업체고 어드반테스트는 후공정 또는 테스트 또 메트롤로지 이쪽입니다. 그래서 이쪽이 가장 지금 유망하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국내에서 혹시 이제 주식 투자를 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그쪽 요거랑 비슷한 그림들을 좀 보시고 하는 게 맞지 않겠냐 이렇게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브로드컴을 이제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브로드컴은 왜 세계 2위의 반도체 그 기업이 되었냐 시가총액 기준으로 그걸 보시면 원래 브로드컴은 HP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뭐 우여곡절 끝에 상장 폐지가 됐다가 다시 상장이 됐고 그 이후에 그 브로드컴을 인수를 한 거죠. 아바고라는 회사가 인수를 하게 되고 그 이후에 브로케이드, CA 테크놀로지, 시만텍 이런 회사들이 인수를 했어요. 이제 그때 보시면 브로케이드는 네트워킹 회사고 CA 테크놀로지는 소프트웨어 회사입니다. 그리고 시만텍은 보안 회사죠. 보안 회사. 원래 브로드컴은 반도체 회사인데 그래서 사실은 이게 뭐냐라고 이제 저희가 의문을 가지고 있었는데 맨 밑에 있는 이제 VM웨어 클라우드 업체를 인수한 걸 딱 보고 저희가 아차 싶었어요. 결국은 브로드컴이 인수했던 이 회사들은 AI를 위한 포석이었다는 것이죠.
결국은 AI를 잘하기 위해서는 반도체 우리는 하나만 잘할 거야. 이거 갖고 안 된다는 것이죠. 소프트웨어, 네트워킹, 보안, 클라우드 이걸 다 엮을 수 있는 그 역량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제가 맨 밑에 줄에 써놨지만 핵심은 AI를 통합할 수 있는 기술, 이거를 잘 이해하고 있는 경영진의 이해력과 결단력이라는 것이죠. 이게 분야에 굉장히 필요한 상황이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이제 삼성이 좀 아까 안타깝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른쪽에 삼성과 브로드컴의 시가총액 차이가 이렇게 변해 왔다는 걸 저희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변화는 AI가 지금 트레이닝에서 인퍼런싱으로 진화한다고 하잖아요. 이제 그렇게 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 뭐 저희 입장에서는 괜찮은 일이 기대가 됩니다. 왜냐면 지금은 이제 트레이닝은 GPU의 의존도가 굉장히 높거든요. 근데 인퍼런싱으로 가면은 결국 메모리가 굉장히 중요해질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뭐 한국 반도체 메모리에 대한 재평가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일들이 좀 벌어질 수 있다라는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AI 모델의 아키텍처가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세대는 이제 우리가 잘 알고 계시는 뭐 DNN, RNN, 뭐 LSTM 이런 그 모델이었고요. 2세대가 이제 트랜스포머 모델로 보고 있습니다. 트랜스포머가 나오게 되고 이 셀프 어텐션, 병렬 처리 이게 이제 핵심이 된 것이고요. 그 이후에 지금 나오고 있는 트랜스포머 확장, 그다음에 트랜스포머 스케일링 이게 현재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 건데 최근에 그 챗GPT를 보면은 좀 약간 뭔가 좀 이상해진 느낌을 많이 받으세요. 저도 되게 많이 받거든요. 그게 이제 뭐냐면은 그 얘네가 그 메모리의 아키텍처가 그 계층화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HBM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조금 약간 이제 지난 이 데이터들을 자꾸 까먹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거와 관련돼서 여기 LSTM 제가 1세대 LSTM 요걸 주창했던 이제 슈미트 허버 교수가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쪽으로 가야 된다. 근데 이제 그게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직은 잘 모르지만 트랜스포머를 대신하는 포스트 트랜스포머 모델들이 준비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써놨지만 만바, 레트넷, RWKV 이런 것들이 아마 내년 하반기부터는 언론에 굉장히 많이 등장할 수 있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느냐 하는 건데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메모리가 되게 계층화해야 된다. 그러면서 메모리의 중요성이 좀 더 높아질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우리로서는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AI 모델의 이제 진화의 두 가지 축을 말씀을 드리자면 밑에 있는 것부터 말씀드리자면 포스트 트랜스포머 모델. 그래서 지속적 기억의 방향성이 되게 중요하다. 기억이 되게 점점 더 중요해질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맨 밑에 빨간색으로 써놨는데 컴퓨팅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는 메모리 아키텍처의 지능화 이게 핵심 경쟁력이 될 수 있고 거기에서 삼성과 하이닉스가 할 일이 되게 많이 있을 거다. 이렇게 좀 기대를 해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위에 파란색으로 적어놓은 건데 이 AI 모델이 효율화를 추구할 것이다. 사실은 이거는 저희로서는 좀 긴장을 많이 해야 되는 건데요. 딥시크 얘기입니다. 딥시크가 제시한 그 데이터 구조가 FP8이라 그러죠. 그리고 거기에 UE8M0 이런 모델을 들고 나왔는데 이렇게 되면은 미국의 그 초고성능의 GPU를 훨씬 덜 쓰고도 AI를 개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이제 뭐 미중 협상들이 있었는데 시진핑 주석이 굉장히 자신감을 갖고 있었던 거죠. 왜냐면 딥시크가 바탕이 돼서 굳이 뭐 엔비디아의 초고성능 GPU 없이도 우리가 어느 정도 따라갈 수 있다라는 그 자신감이 붙으면서 이제 결국 히토류로 이제 카드를 꺼내든 이런 식으로 진행된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어서 요거는 저희가 좀 주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모델 좀 봐야 될 거고요. 그 좀 전에 이제 제가 말씀드린 그 이 AI 신기술들을 연구하는 그런 과학자들이 여러 대 있는데 그 중에서 현재 가장 그 두각을 나타내는 기관이 어디냐면 SAIL이라는 데입니다. SAIL이라고 하는데 여기가 어디냐면 스탠포드 AI 랩이에요. 스탠포드 AI 랩인데 거기에 있는 이제 주요 젊은 교수들을 제가 좀 찾아봤더니 중국계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스탠포드 대학의 중국계 이 과학자들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이 친구들이 결국은 그 포스트 트랜스포머 이쪽도 주도를 하고 있다. 굉장히 많이 있고요. 한국계는 찾아봤더니 한 명 있습니다. 한 명 있고 일본도 한 명밖에 없습니다. 근데 중국계 저렇게 많이 있다. 그래서 중국을 저희가 굉장히 좀 두려워해야 될 분야가 아닐까 좀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AI 시대의 반도체 기술과 산업의 발전 방향은 제가 이제 빨간색으로 써놨는데 잠깐만 보시면 연결이 곧 성능이다. 어떻게 연결을 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이고 또 데이터 이동을 최소화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렉과 센터 간의 대역폭을 확장하는 거 이게 이제 중요하다. 그리고 국부 열제어 기술, 추론 엣지 확대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중의 AI 경쟁과 갈등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분야가 나올 텐데 제가 반도체 각 분야별로 어떤 변화가 있을 건지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빨간색 내용들을 좀 참고 삼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마지막은 현재 전 세계 AI 학자들 중에서 가장 그 논문 이용수 1위를 기록을 하고 있는 스탠포드의 이제 앤드류 응 교수가 AI에 대해서 한 얘기예요. AI는 새로운 전기다. 100년 전에 전기가 세상을 이렇게 바꿀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것처럼 지금 현재 지구상에서 AI를 제일 잘 이해하고 있다는 자기조차도 AI가 어떤 미래를 만들어 나갈지 잘 모르겠다.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한번 되새기면서 제 말씀을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